안녕하세요.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유럽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정세라든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로의 어떤 세계 질서의 재편, 그리고 국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폭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교란, 그리고 국제 분업 및 상호 우전적 경제 체계의 와해 등 그 부정적 파장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어떤 최대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분수령적 사건으로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정학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애초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개전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사이에서는 사실 6차례의 평화협정이 진행됐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전, 그리고 2022년 3월 러시아 전면 침공 이후, 그리고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 그리고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및 쿠르스크를 공격하는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의 전황과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군인 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사망 7만 명, 부상은 10만에서 12만 명, 러시아는 사망 12만 명, 부상은 17만에서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은 전 세계 643만 명, 국내 369만 명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인구 대비 약 5분의 1을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제 피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재건 이후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2022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외교안보의 주요 정책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부분에 공동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공동안보 방위 정책, 유럽 근린 정책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외교안보 부분에 파트너십과 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유라시아주의, 동방정책, 국가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8개국과 사이프러스, 몰타가 신규 가입을 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이 재선을 하였고, 또 석유, 가스 등으로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2004년 유럽연합의 동유럽이 확장되는 부분은 유럽연합에게도 지정학적 딜레마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어떤 마찰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러시아에게는 이러한 유럽의 동진이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어떤 이익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하면은 유럽연합의 정책은 동북권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핵심으로는 2004년 동유럽 확장 이후에 동유럽 회원국 입장을 반영해서 특히 폴란드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는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유럽연합 가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거의 어떤 구소련 CIA 세력권을 복원하고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여 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역의 패권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 세력이 결국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진영학적 충돌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펴보면은 유럽의 동진과 나토와의 동조라고 하는데 EU와 나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토도 같이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어떤 지역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 양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패권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냉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한 유라시아 질서의 현상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현상을 갖다가 좀 바꾸고자 하는
푸틴의 어떤 야망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충돌한 것이 이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토의 그런 동지인 패창에 대응을 해서 다시 이제 힘을 갖다가 회복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세력권을 지키고 또 전통적인 영향권을 갖다가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991년 12월 소 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 영토 면적과 세력권은 현저하게 수축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는 거대한 지정학적 블랙홀을 남겨놨습니다. 소비에트 제국이 몰락하고 그 권력의 공백 지역에 결국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지리적인 공간이 탄생하였지만은 동시에 과거 동서냉전의 인위적인 양분법에 있어서 가려져 있던 중부연합은 다시 또 다른 중요한 정치 단위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중부, 동부 유럽과 그리고 CIS 지역에 보이는 이랬던 지정학적인 역동성은 러시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토는 자국의 어떤 그 전통적인 세력권을 보존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세력이었을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리적으로는 키예프의 나토 가입 지지를 목표로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배타적 세력권의 확고한 어떤 수호와 전통적 영향권을 복구하고자 하는 푸틴의 야망이 같이 내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을 동원한 러시아의 강공책은 결국 이러한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압 수비에서 강력한 공세 태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 시대에 연상시키는 러시아의 이러한 힘으로 인한 대응은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가 비축되어 있던 강력한 국력에 기초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국제질서의 어떻게 보면 약자로 전락한 러시아의 국력과 그런 국제적 위상을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푸틴 시대의 러시아는 정치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에 입어 2013년 기준 세계 GDP 8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푸틴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외쳤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힘과 영향력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의 가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푸틴이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은 국제 세력 관계에서는 전략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으로서 합당한 지정학적 위상을 확보하고 크렘린 자체적인 어떤 역사적, 배타적, 전통적 영향권을 복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강대국 노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대외 노선이 지향하는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탈소 공간의 고유한 세력권인 이른바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주도의 경제 통합과 정치 군사적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걸 통해서 영토의 서쪽 방향 그러니까 기회가 만들어지는 대로 중부, 동부 유럽을 향해서 서서히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격의 신호탄이 바로 2008년 조지아 전쟁이었고 2014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과 기속 그리고 돈바스에 있는 반군 지원 그리고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도 사실 모든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가 어떤 이익 균형과 세력 균형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역습을 가하고 있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유라시아 지배권을 둘러싼 워싱턴과 모스크바,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두 차례나 미국이나 러시아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겁박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는 자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서 8개항의 협정문 초안을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토가 우크라이나 포함 구소련
이런 6개국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두 번째, 러시아 인근 중부 동부 유럽 나토 회원국에 타격력 공격무기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시킬 것. 그 세 번째, 러시아 고유 세력인 CIS 국가에는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 것. 네 번째, 러시아 근역에서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즉 협정이나 조약으로 보장할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강한 어떤 압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전보장안의 제시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동쪽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는 나토의 학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1997년 5월 이후 가입한 나토 회원국에서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병력과 무기를 배치할 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러시아 입장에서 경고였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이익과 배타적 세력권 수호를 위해 나토의 동진을 차단하려는 이러한 러시아의 결심은 굉장히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시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나토는 소지품을 챙겨서 1997년 이전 경계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유라시아 패권 장악과 지정학적 이익에 배치되는 이러한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를 결국 용인하는 것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확약은 유럽의 정치 지형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분을 일정 수준 인정하고 나아가서 러시아와 그러한 패권 권력을 나눠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 안보의 등불이자 수호자로서 미국에 거는 기대와 신뢰에는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양보가 결국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어떤 강대국에서 제국으로서의 부활에 발판을 제공하는 지정학적인 어떤 당위성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 같은 경우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친서 반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젤렌스키 정부한테 저러한 어떤 행위를 좀 제어를 하고 경거망동하는 행동들을 조금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또 나토의 무차별적인 동진 팽창에 대한 강력한 차단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미국 러시아 정상은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이든이었는데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해서 러시아 군사력의 집중 배치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병력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군사적 긴장 해소의 전제 조건으로 8개 항의 안전보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러시아의 고유 세력권을 인정하고 안보 위협을 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장하라는 안전보장 요구는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소비에트가 이제 몰락을 향해 가고 있던 이제 해체될 그 당시에 푸틴의 내리 속에는 미국의 약속을 갖다가 파기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독일 통일협정 체결을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푸틴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안전보장안을 통해서 문서화시키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침공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품 안에서 떼려고 한다면은 러시아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을 좀 격리시키고 그 간극을 벌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책략은 서구 동맹의 나토의 어떤 결속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주도권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어떤 사이의 이해 충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구의 총공세에 특별 군사작전과 천연가스 공급을 조절하는 에너지 무기화로 함께 맞서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의 부족은 유럽 경제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러시아는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렇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과 안보 협상은 나토의 맹주인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기화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공격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EU 간의 미묘한 균열을 갖다가 보고 러시아의 어떤 투트랙 전략은 일정 수준의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는 이러한 유럽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에서 정작 유럽연합은 빠지게 되고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미국이 배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EU가 관객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맞닥치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겨냥한 이러한 가스 무기화는 일시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반발을 사겠지만은 당분간 어차피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러시아 봉쇄 정책에 EU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제재 및 군사적 대응 수위와 강도를 놓고도 유럽이나 미국 사이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라든지 교역 그리고 안보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어떤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지금 교집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핵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군사 대응과 더불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인 어떤 협업을 계속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강한 친미 성향의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은 고강도 경제 제재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유럽의 지정학적인 현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점점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경제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라시아 직국가에서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통합하는 국가연합을 만들고자 하였고 지금 회원국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주요 운영은 연합국가 수반이사회와 유라시아 연합의 국가원수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통화, 생태학 등 주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역할은 결국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통해서 지역 안보라든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을 하고 관세 동맹으로 공동시장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꼭 필요했던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실제로 전체의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오렌지 혁명입니다. 이건 2004년 11월부터 12월 발생을 하였는데 당시 이제 부정선거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빅토르 유센코 지지자 중심의 어떤 정치적 시민 저항입니다. 이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빅토르 유센코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유로마이단이라고 합니다. 2013년 11월 21일에 벌어진 혁명인데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기존의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친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시위와 시민혁명이 일어난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 배경과 변화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빅토르 유센코 같은 경우에는 친서방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제휴의 협정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문제로 실각하고 정치적 몰락은 했지만 어쨌든 빅토르 유센코는 당시 친서방의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었던 대통령이었고요. 이후 이제 당선된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친러시아파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가입을 위해서 협정을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정치적 몰락을 하고 러시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어서 이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망명을 한 이후에 유로마이단 혁명은 구테타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에서는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민족의 보호 명분으로 침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크림반도에 살고 있던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당시 야누코비치가 이제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그 상대방이 율리아 티모셴코라는 그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갈등이 이렇게 극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결국 동쪽 지역은 친러시아 쪽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붉은소 왼쪽 부분에 보면은 친EU서, 친서방 쪽을 갖다가 지지하는 색으로 극명하게 갈등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림반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였고 소비에트 시절에 할당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림반도의 주요성은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굉장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이 크림반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결국 2014년 러시아의 어떤 이 크림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영토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군사적 결탁을 강하게 됩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의 그 자주 국방이라든지 군 현대화를 위해서 2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총기라든지 탄약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같은 고성능 무기와 장기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나토와 미국은 군사 고문단도 파견했고 장교 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됩니다.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나토 군함의 흑해 순환 배치가 지속되면서 전략 폭격기 기동도 확대되게 됐습니다. 2019년 2월 결국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서 나토 가입을 헌법에까지 명시하게 됩니다. 이에 나토는 2020년 6월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기회의 동반자 지위를 부여해서 양자관계를 격상시키게 됐고, 이러한 조속한 나토 가입을 목표로 양측은 공동 군사훈련도 확대하게 됩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래 2021년 7월 흑해에서 연합훈련을 2주간 진행했고 9월에는 미국 등 다국적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훈련센터 설치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내 서방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건설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미어 샤이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우크라이나가 법률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나토 군사협력과 회원국 가입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그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선택이지만은 러시아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전쟁의 단초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친서방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의 비호하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조금씩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안보 위협의 근원적을 제거와 그리고 전략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군사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은 주권과 영토적 안전 보장을 위해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결사항전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훼손한 러시아의 침공은 사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과 그리고 서방 사이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익 수호라든지 영토적 안전 보장, 그리고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좌우하는 생사여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세력권을 벗어나고자 했던 행위는 서방에 대한 대항로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라시아 경제 협력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정치, 경제, 안보 공동체를 만들려는 푸틴의 구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파편화된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적자만 나는 몇몇 칠러 국가들의 어떤 친목당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는 심각한 안보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나토가 동진할수록 중동부 유럽에 이어서 안보적인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직접 맞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목표인 중동부 유럽의 중립화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의 중심인 우크라이나를 포기함으로써 그 부분이 러시아 국내로 이제 후퇴되는 어떤 안보적 취약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 연안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18세기 말 예까제리나 여제 이후로 사실 흑해는 계속 러시아 제국의 성장과 유럽 열강으로의 어떤 전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해양 교두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자체도 제외하게 되면서 제해권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해군력을 서방 세계에다가 보여주는 힘 또한 굉장히 저하시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상실은 이러한 푸틴의 구상을 모두 망가뜨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가 브렌지스케의 지적대로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 자체가 강대국이 그리고 더 발전된 제국이 될 수 없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급소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군사 안보적인 어떤 임계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철저한 지정학적 계산과 거기에 대한 기초한 선제적인 공세적인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과 푸틴이 6월 19일 날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죠. 북한과의 어떤 파트너십 강화 및 경제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동맹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러 협력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및 기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어떤 서방의 지원으로 조기에 러시아가 패배하게 된다면 북러 협력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렬해지면은 협상이라든지 휴전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북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러시아는 대북 협력 수요는 경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군수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휴전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파견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한 특수로 인해서 북러 관계는 계속 새로운 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 수행과 전후 처리에 필요한 군수 물자나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러시아로부터 대북 제재로 지금 경제적인 가치 사슬이 단절되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즉 석유라든지 기계 설비, 과학 기술 등을 제공받으면서 기존의 생산 설비를 보수 및 재건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산업 생산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러 협력은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현재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에 보복 조치를 응수하고 있어서 중국과 달리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GVC, 중국 중심의 GVC로 이원되는 경제 블록화가 현재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GVC가 강화된다면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 영향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어서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관련 품목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따라서 북러 경협은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코로나의 대북 제재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던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러한 확대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경제 내구력도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에서는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 수요가 그런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쭉 오다가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인해서 최근에 북한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확실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점차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장률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의 경제 협력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은, 러시아는 사실 북한한테 딱히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지원 부분이라든지
건설 지원 부분, 특히 뭐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러시아한테 필요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석유라든지 에너지 자원, 그리고 기계 설비 부문이라든지 식량 자원, 그리고 과학 기술, 그리고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결국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필요에 의한 만들어진 관계는 북러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장이 됐고, 특히 북한의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 생산이 정상화하는 데 되게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경제 내구력은 북한이 자력 경쟁을 통해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을 얘기하는데, 러시아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내구력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북한이 전쟁 특수에 따라서 북러 경협을 통해서 경제 내구력이 강화되는 걸 갖다가 본다면은 향후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 보유에 계속 치중하면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반대라든지 1년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스탈린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유럽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한국 전쟁에 미국을 불러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싸움을 붙이려고 기획도 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싶을 겁니다. 올해 북한이 핵무력 적체 법령을 개정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북러 협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라는 상황과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연동시키게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질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소형 전술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이 갖고 있는 핵의 자위적 사용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지지로 생긴 핵실험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북러 경협은 결국 대북 제재로 위축된 중국과의 경협을 일부 대체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장기간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북러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 상태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러 협력이 증가될수록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군사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U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통틀어도 현재 군사적 지원에 있어 갖고는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은 미 대선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뭐 공언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만 하더라도, 현재의 그런 어떤 지원을 축소만 하더라도 지금 휴전이라든지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국의 힘으로는 현재 지금 전쟁 자체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서방 국가의 어떤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 전쟁은 아마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쟁 이전부터 다양한 어떤 국내외의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의 중간 국가였고, 국가의 대외정책 방향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국가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서 반러 정책 자체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전쟁 양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정책은 현재는 상호 이익을 전제로 추진 중이지만은 전쟁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파트너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경제적 내구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는 상승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유의미한 외교적 교훈을 좀 얻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동북아의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양국이 처한 어떤 지정학적 환경이 마치 쌍둥이처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한반도는 결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어떤 충돌 지점이고 둘 다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위 중간국이랍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중간 국가라고 사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간 국가는 대외 정책의 어떤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가 같은 어떤 세력 투쟁 속에서 선택을 계속 강요받고 있었고 한국도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유사성을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한국에서는 반대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지금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내전을 넘어서 국제적 성경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강대국 정치의 큰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통해 핵 전쟁, 그 제3차 대전의 비한은 맞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향후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얘기하는 이정표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이 미소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면은 중국의 동의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신냉전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전략가인 매슈 포틴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의 6.25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맹의 소중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가 자체적인 자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결국 군사, 외교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떤 국가는 그 국가가 지금 전략적 요충지라면 언제든지 강대국의 정쟁터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힘을 갖다 가지지 못한 국가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세에 휘둘려서 안보와 국익을 참탈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러한 편승과 의존, 사대에 빠져 부국 강병이라든지 안보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 중, 러, 일로 대표하는 이런 세계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경제력도 강화시키고 군사력도 첨단화시키고 문화력도 세계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국익 우선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해야만 한국의 어떤 안보와 경제 성장을 같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결국 국익을 넘어설 수 없고 이익 역시 국가적 생존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 정권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이러한 지정학적 공간에서는 선명한 친서 반론 노선은 결국엔 국토를 절단내고 무고한 인명들을 사지로 내미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미, 한중, 한러 관계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숙명성에 비추어서 양자택일을 하거나 진영 외교를 하거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는 전혀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외적 좌표 설정은 대외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철저히 객관적인 현실인 한국의 어떤 그 분단 국가라는 사실, 반도 국가라는 사실, 동맹 국가, 통상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냉철한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